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20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분들 편안하고 보람된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지난 주말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기분 좋게 편한 휴식을 즐기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미국 증시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데요. 그리고 미준에서는 무려 2편의 비디오가 여러분들께 공개가 됐습니다.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연속으로 미준 특집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이 추천하는 지금 사야 하는 성장주 5종목을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초이스탁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집 방송의 아래쪽에 보시면 초이스탁 50% 평생 할인 프로모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여기로 도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이스탁의 50% 할인 혜택이 오직 미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초이스탁의 50% 평생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중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주식 분석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서 각 종목을 정말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쉽고 자세하게 주식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초이스탁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인중 대표님과 함께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내일 진행이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께서 초이스탁을 이용을 해서 주식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굉장히 자세한 강의를 라이브로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수준 높은 강의를 우리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중 구독자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초이스탁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초이스탁의 멤버가 아니신 분들은요. 한번 이런 주식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니까 굉장히 좀 쉽게 주식 분석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4월 20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가 잊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내일은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특강 라이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준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래서 정규 방송은 없고요.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김인중 대표님과 제가 함께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이 대신 편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볼 텐데요. 제가 일주일로 기간을 바꿔놨는데요. 정말 바람직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시장의 폭도 굉장히 좋았고요. 더욱이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은 대부분 다 녹색이고요. 그냥 녹색도 아니죠. 정말 선명한 녹색이잖아요. 그 얘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급격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S&P 500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지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대부분의 지수가 엄청난 급등 추세를 보였죠. 특히 마이크로캡 초소형주가 6.8%나 폭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나스닥 100도 폭등 수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6.18%나 올라갔거든요. 세 번째가 S&P 500 플러스 4.52%, 소형주가 플러스 3.99, 중형주도 3.47%, 그리고 경기를 타는 다우존스가 3.1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요. S&P 500을 구성하는 11개의 섹터 중에 3개의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섹터는 모두 플러스를 보였는데요.
특히 가장 위쪽에 있는 테크놀로지가 8.2%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소비재가 6.66%, 세 번째는 메타와 구글이 버티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4.52%나 급등했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7개의 매그7이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S&P 500의 시장 폭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갑자기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9.84까지 올라갔습니다. 목요일 날은 52%에 불과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거의 60%죠. S&P 500을 이루는 종목이 약 500개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500개의 종목 중에 300개 정도의 주식이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이 300개 정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도 60%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500대 기업의 모멘텀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공포지수 빅스인데요. 빅스는 어느덧 17.47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200일 이평선인 18.18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RSI 지수도 36.95로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감은 거의 없어졌다, 소멸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 Fear and Greed 인덱스는 68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탐욕 단계 중간에서도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 증시가 달리다 보면 또다시 극적인 탐욕으로 빠져들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만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은 우상향이다. 그리고 시장의 센티먼트는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뜨거워지다 보면 아마도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필요도 있겠다. 물론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성적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 그리고 미준 타픽 포트폴리오 모두 굉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모멘텀 포트폴리오가 대단합니다. 가장 위쪽에 크레도 테크놀로지는요. 단 5일 동안 무려 34.37% 엄청난 추세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로빈후드가 플러스 31.16%, 오라클도 26.7%나 폭등했습니다. 그 밖에 앱러빈이 플러스 21.93%, 서클이 플러스 20.30, AMD 플러스 13.61, 셀레스티카 플러스 12.72, 코히런 플러스 12.20, 델 컴퓨터 플러스 10.5, 브로드컴 플러스 9.42, 마벨이 플러스 8.72,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8.47, 마이크론 플러스 8.20, 샌디스크 플러스 8.13, 엔비디아 플러스 6.92, AAOI 플러스 5.86, 벌티 플러스 4.14, G보노바 플러스 1.15%로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딱 두 종목만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거의 횡보 수준입니다. TSMC가 마이너스 0.03%, 루멘텀이 최근에 이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한 단 수익률은 37.6%를 마크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쉬어가는 구간이었습니다. 0.36%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타픽 포트폴리오인데요. 타픽 포트폴리오도 최근에는 모멘텀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밖에 종목의 추세를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주일간 14%나 급등했고요. 탈렌 에너지 플러스 13.70%,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메타가 보이죠. 플러스 9.32%, 그 밖에 구글이 플러스 7.50%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미주온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폭등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S&P 500이 단 한 주 동안 4.52%나 폭등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정말 역사적인 랠리를 펼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의 테크주의 역사적인 반등 예상할 수 있었나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 왜냐면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역대급 랠리가 나타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요. 우리가 조금은 좀 포트의 테크주 비중을 늘리면서 좋은 효과를 좀 즐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추세를 짐작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다음번 조정에서는 조금 더 잘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미국 증시의 역대급 반등이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랠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미준 방송에서는요, 시간이 좀 허락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모두 좀 커버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의 테크주가 역사적인 반등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의 기술주 섹터는요, 무려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단기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정도의 규모의 랠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초기 회복 때 마지막으로 목격되고요. 이 정도로 갑자기 회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승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올해 YTD로 살펴봐도요. 기술 섹터는 3.1%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 S&P 500은 2.8% 올랐습니다. 따라서 기술주가 S&P 500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성과의 차이는요. 거시 경제 조건이 안정되면서 성장 지향적인 주식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시장이 이렇게 반등할 때요.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방어주들이 좋다, 그러면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고요. 지금처럼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요. 이거는 성장의 바탕을 둔 랠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아래 보시면요. 현재까지 S&P 500 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섹터 상승에 크게 기여한 정보기술 종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성과인데요. 엄청납니다. 샌디스크가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요. YTD 수익률이 무려 280%를 넘어가거든요. 지금 4월 달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따라서 한 100일 정도 지금 기간에 280%나 올라갔다는 것은요. 정말 역대급 랠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미준 토픽입니다. 루멘텀이 무려 136.8%나 폭등 추세를 보였고요. 세 번째도 미준 토픽이죠. 웨스턴 디지털이 플러스 116%, 네 번째가 시에나 114% 올라갔고요. 다섯 번째는 시게이트 플러스 99.4%, 테라다임도 좋았습니다. 플러스 94.7%, 인텔이 90.8%나 올라갔고요. 여기 9위를 보시면 코히런트가 나옵니다. 81.9%, 12위에 마이크론이 있죠. 61.1%나 급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15위에 또 하나의 미준 모멘텀 토픽이 있는데요. 델 테크놀로지도 YTD로 무려 55% 이상 급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왜 조정이 오고 나면 이렇게 항상 테크주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조정의 본질에 대한 저의 생각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 테크주 반등이 구조적으로 강했던 네 가지의 이유입니다. 자, 1번. 이거는요. 베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러분들 베타 지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테크주는요. 시장 전체보다 변동성이 높은 고베타 섹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테크주가 베타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베타 지수가 만약에 2.0이다. 그렇게 되면요. 시장이 10% 올라가면 이 주식은 20%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이 10% 빠지면 대체적으로 2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베타의 기준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S&P 500이 10% 하락할 때 나스닥은요 15%에서 20% 정도 빠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시장이 회복될 때는요 테크주가 25%, 30% 정도 먼저 치고 올라가는 수학적인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때는요 테크주가 다른 섹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학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조정 구간에서 압축된 낙폭이 곧 반등의 에너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조정의 초기에는요 테크주의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깊어지면서 방어주가 아닌 테크주 위주로 저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추세가 꺾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테크주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극적인 공포까지 떨어졌어요. 우리가 불과 한 2주, 3주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가 극적인 공포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포 지수, 빅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갔죠. 게다가 시장 폭이 엄청나게 좁아졌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방어주가 아니라 테크주 위주로 저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 테크주는요 금리 민감 자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확실성 민감 자산이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테크 기업의 주가는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결정이 됩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현금 가치보다는 미래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보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미래 현금의 가치는요 금리에 따라서 이 디스카운트율이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금리라든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이 압축되는 것이 성장주, 테크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만약에 낮아진다면, 그 얘기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거시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았는데 이 불확실성이 조금씩 선명하게 바뀌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요 테크주나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올라간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만약에 조정의 원인이요 기업의 실적 악화가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이었다. 그 얘기는 전쟁이라든지 관세 충격이라든지 유동성 우려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시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면요 이거는 펀더멘탈이 약화돼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해소되는 순간 테크주의 반등 속도는 다른 섹터보다 구조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숏 커버링, 그리고 기관의 포지션 재진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정 국면에서 헤지펀드 그리고 기관들은요 테크주에 공매도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테크주부터 팔죠. 따라서 테크주가 시장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숏 포지션이 가장 쌓이기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먼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반대로 반등 신호가 나오는 순간 두 가지 수요가 동시에 폭발할 수밖에 없죠. 자, 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비중을 줄이는 게 테크주였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많이 한 것도 테크주잖아요. 따라서 반등이 시작되면 공매도를 청산하면서 갑자기 주식을 많이 사야 되고요. 그리고 비중도 많이 줄인 게 테크주였으니까 다시 비중을 상향 조정하면서 테크주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수요가 겹치면서 테크주의 반등은요 일반 투자자들이 체감하기도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테크주를 다 팔고 있다가 올라가면 사야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올라가네 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급등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ETF 자금 유입의 자동 집중 효과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S&P 500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테크주거든요. 그래서 QQQ라든지 스파이, 이렇게 XLK 등 주요 ETF에 자금이 유입될 때는요 그 자금의 상당 비중이 자동으로 테크주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때 ETF를 산다. 그러면 ETF 사는 사람들이 모두 테크주를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장 전체에 자금이 들어오면요 테크주로의 집중은 구조적으로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조정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가 제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2026년 초 미국 증시 조정은요, 기업의 실적, 즉 어닝과는 근본적으로 무관한 조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오히려 S&P 500 기업들의 EPS 컨센서스는요, 상향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키였죠. 밸류에이션은 떨어지는데 기업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팩트셋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요. 1분기 어닝 시즌에서 S&P 500 기업들의 75% 이상이요. EPS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모두 좋았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실적 결과를 보니까요. 전망치를 상회한 기업의 퍼센티지가 75%가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어닝 실적이 너무나 좋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잖아요. 향후에 EPS 컨센서스, 따라서 다가오는 분기에 대한 실적의 전망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기업들은 지금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벌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망은 좋고 기업의 실적도 좋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을까? 하락의 원인은요, EPS의 하향이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이었습니다. 아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럴 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작년부터 불거져 있던 관세의 불확실성이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악재가 추가됐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따라서 반등의 구조는요, 어닝의 개선이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의 축소였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어닝이 망가져서 떨어진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외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관세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요, 이번에 떨어진 장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번 반등의 교훈은요,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은 하락은 조건이 해소되면 기계적으로 반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배운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요, 이런 유형의 조정을 밸류에이션 드리븐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요, 기업의 가치 자체는 훼손이 되지 않았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할인율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유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이유에 따라서 반등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만약에 어닝이 훼손이 돼서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럴 때는요, 펀더멘탈이 다시 회복돼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2022년에 베어마켓이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때는요, 기업들의 어닝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기업의 어닝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그때가 베어마켓이 끝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요,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부정적인 카탈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카탈리스트가 회소가 되면 빠르게 원래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조정장은 원래 V자 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어마켓이라는 것은요,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오래 걸립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흔히 조정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20%까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20%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가 처음부터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카탈리스트가 해소가 되고 나면 갑자기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정장은 4개월이면 정고점을 찍는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테크주가 급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를 점검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떨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물론 간만에 찾아온 랠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만끽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냉정한 시각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세라든지 오일 쇼크의 실물 경제 영향은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경기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급등한다든가 이런 신호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원래부터 경제의 영향은, 실물 경제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요, 관세 부과라든지 오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원가가 상승하고요, 마진의 압박을 받고 가이던스를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은요, 2분기에서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CEO들이 얘기를 해주겠죠. 우리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다. 마진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요. 그때는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요. EPS 컨센서스가 굉장히 건강하죠. 견조하잖아요. 하지만 기업들이 2분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다면요. 현재의 랠리는 일시적인 숨 고르기 구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의 반등은 구조적으로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어닝이 훼손되지 않은 채 리스크 프리미엄만 해소된 국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떨어지고 빨리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AI 인프라 수혜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유지가 합리적입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었고 그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상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실적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실적이 좋은 기업만 주가가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수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겠죠. 자,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지 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요. 가이던스가 줄어들거나 시장의 컨센서스가 떨어지면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미준의 한마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요. 이번 조정은 기업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겁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거치자 가장 많이 눌려 있었던 테크주가 가장 먼저 컴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번 시장의 반등을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겁을 먹고 주식을 다 판 분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좀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정은요. 1년에 한 번씩 통계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조정이 찾아오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조정이 어닝, 즉 펀더멘탈이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조정인지 아니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만 떨어진 건지 이거를 먼저 구분하는 눈을 갖추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오는 조정에서 얼마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거기에 결정적인 부분이 조정이 어닝 때문에 찾아왔는지 아니면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찾아왔는지 이거를 구별하는 능력이다. 구별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죠. 미국 증시가 역대급 반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아티클은 제가 직접 쓴 글은 아니고요. 마켓 와치에 올라가 있는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실제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크게 걱정할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3주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요. 여기에 금요일에는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려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한 번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물론 이란이 다시 토요일 날 해협이 닫혔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영향으로 일요일에는 주가 지수 선물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뉴스 하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이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S&P 500 지수는요.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7,000선을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죠. 자, 이렇게 7전을 넘어선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7천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정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항선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따라서 그 이후에도 상승세는 이어졌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연이어서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 반등은요,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전개가 됐는데요. S&P 500은 3월 30일 기준으로 1월 고점 대비 9.1%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의 조정에 빠질 뻔했던 S&P 500은요, 불과 10일 거래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로 올라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빠른 변동은 굉장히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들이 주목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좁은 시장 폭입니다. 브라운 테크니컬 인사이트의 창립자 스콧 브라운이 나오는데요. 수요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당시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요, 단 12개에 불과했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S&P 500 구성 종목 중에 겨우 2.4%만 자체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지수는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자, 원래는 한 반 정도는 신고가를 찍어야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내부를 살펴봤더니요. 500대 기업 중에 단 12개만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신고가를 찍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요, 매우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굉장히 드문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불길한 신호가 하나 있죠. 314 리서치의 공동 창업자 워런 파이즈에 따르면요, 이번 랠리는 닷컴 버블 정점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면요, S&P 500이요, 10거래일 동안 10% 상승한 뒤, 그리고 사상 최고치 또는 그 부근에서 마감한 사례는요, 2000년 3월이 유일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죠. 자, 왜냐면 10거래일 동안, 단 10번의 거래일 동안 10% 올라간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10% 올라간 것만으로도 굉장한데 그때가 사상 최고치였다.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2000년 3월이 유일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2000년 3월이면 닷컴 버블의 정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인공지능의 정점이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 랠리 역시도 소수 종목이 주도했다. 따라서 닷컴 버블의 정점과 지금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역시도 굉장히 작은 수의 종목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10일 동안 10%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은 닷컴 버블의 3월, 그리고 지금이 유일하다. 이 점이 불길한 거죠. 자, 다만 워런 파이즈는요, 신용 스프레드나 연준 정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요, 현재 시장 환경은 닷컴 버블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가장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기업의 펀더멘탈입니다. 닷컴 버블 때는요,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사실 기업의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I 수혜주들의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시장 환경도 닷컴 버블과는 다르고요. 지금은 기업의 펀더멘탈도 그때와는 완전히 정반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비교 자체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불안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랠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상승 흐름이 더 많은 종목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즉 시장의 폭이 넓어져야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어닝 시즌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란 전쟁 이슈를 어느 정도 지나쳐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인 기업 실적에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요, 결국은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졌던 밸류에이션이 다시 회복한 거잖아요. 하지만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적 장세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따라서 어닝 시즌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지 이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1분기 어닝 시즌은요, 지난주에 JP모간,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대형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들 금융회사의 상당수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거든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점을 이미 확인시켜줬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경제의 펀더멘탈이 살아있다. 따라서 기업의 실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 만큼 인플레이션만 급등하지 않으면요. 이번 장세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DWS의 최고 투자 책임자 데이빗 비앙코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의 시즌에서 실적의 시즌으로 넘어간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회복을 한 건데요. 이제부터는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 얘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자, 그는 또한 걱정의 시즌 동안 투자자들은 거시 경제 변수에 집중을 하면서 그 변수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요.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약한 노동시장은 경기 침체를 시사할 수 있으며 중동 전쟁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거시적인 경제 변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요. 투자자들은 미시 경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죠. 그 얘기는요. 지금부터는 아마 사람들이 거시적인 데이터보다는요. 기업의 실적에 더 집중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어닝 실적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동 갈등이 진정되기 시작한 시점은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자, 따라서 대체적으로 어닝 시즌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긍정적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보통 어닝이 계속해서 우상향하잖아요. 따라서 어닝 시즌은 사실상 플러스 요인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닝 시즌이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주가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은요. 굉장히 좁았던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당시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12개 종목은 대부분 금융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간 스탠리와 시티그룹도 포함됐는데요. 이들 기업은 S&P 500이 7천을 돌파하기 전에 이미 실적을 발표한 상태였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수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종목을 살펴봤더니 단 12개 종목만 52주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종목들의 대부분은요. 금융주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이미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부터 테크주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잖아요. 따라서 오히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테크주의 실적이 좋다면 이 테크주 기업들도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식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요. 목요일에는 19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에는 12개에 불과했는데 19개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무려 52개 종목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S&P 500은 500개 기업을 모아놨잖아요. 그중에 10% 넘는 종목이 드디어 신고가로 찍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얘기는요. 이번 랠리가 이미 더 넓은 종목군으로 퍼져나갈 조짐을 슬슬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 그러니까 52개 종목이 신고가를 찍었는데 이 중에 매그니피센트 7이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간 스탠리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앤드류 슬리먼이 나오는데요. 시장 폭을 논할 때 매그니피센트 7과 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시장 폭이라는 것은요. 결국 매그 7에 대한 코멘트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장의 폭이 좁아질 때 저는 그것을 주식시장의 병든 신호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로 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들이 매그 7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형 기술주들은요. S&P 50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 종목은요, S&P 500 시가총액의 3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매그7이 오르면 지수 전체가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메가테크 기업들이 부진하면요, 지수 상승을 전반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매그7이었습니다. 근데 매그니피센트 7이요, 2026년 초에 들어서는 역풍을 맞고 있죠. 자, 이들 기업이 분기 실적은 강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요, 잉여 현금 흐름을 더 엄격하게 보면서 보유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잉여 현금 흐름은 뭐냐면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 즉 자본 지출을 빼고 남아있는 것을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을 엄격하게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본 지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그7의 밸류에이션은 재조정됐고요. 이후 이란 전쟁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더 크게 밀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 기업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요, 이들 종목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생긴 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슬리먼이라는 전문가에 따르면요, 지정학적인 이슈가 시장 전면에 등장할 때 우리가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요, 그 과정에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조정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정이 발생한 이유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펀더멘탈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지정학적인 이슈와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건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3주 연속 상승 이후에도 매그니피센트 7의 종목들은 여전히 52주 최고가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투자자들이 다시 이들 종목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게 되면요,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들이 매그7으로 돌아온다면요, 그러면 S&P 500 역시 동반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 최고치가 계속해서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3주 동안 미국 증시가 연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역대급 반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았고요, 이제 슬슬 시장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요, 과연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어서 실적 장세에서 좋은 어닝 실적이 발표되는가?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매그7의 어닝 실적이 드디어 슬슬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닝 시즌에서 매그7의 실적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런지, 그리고 매그7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단기적인 전망이 좌지우지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미준의 한마디 기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금리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죠. 자, 그런데 시장의 불확실성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선명하게 바뀌고 있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급격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의 고비가 더 남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연준의 금리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또 한 번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모간 스탠리의 전문가가 증시의 단기 최대 고비는 금리와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더빙 영상 보시면서 과연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올라가는 계기가 앞으로 리스크가 남아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이미 예고드린 것처럼 내일은 미준 정규 방송을 하루 쉬고요,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요, 미국 주식 분석의 정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정말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은요, 주식 분석의 정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방송을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식 시장의 다음 흐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웰스의 카테리나 시모네티를 모시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흐름의 끝자락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저점에서부터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이 랠리에 대해 지금 고객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고객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의 상황을 기대하되 시장의 리스크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넘어서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서도 바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나오는 뉴스를 그날 받아들이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협에서의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온 것은 분명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는 주가 상승과 유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위험 구간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는 지금을 매우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시장은 강세장 안에 있으며 이번 조정은 강세장 내에서 나타난 조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모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다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상승 흐름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보신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조정은 전형적인 의미의 건강한 조정에 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적 전망치 역시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번 조정에서의 회복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은 대체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응하다가 그 반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어적이라기보다 현금만 들고 관망하면서 적절한 자산군에 투자하지 않은 채 시장 밖에 머무르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환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매그니피센트 7은 뛰어난 현금 흐름에 힘입어 꽤 좋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재무상태표가 그만큼 탄탄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종목들에도 주목하고 계신가요? 현재 자금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신가요? 이런 시장은 오히려 눈에 띄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개별 종목들을 골라 담고 포트폴리오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면서 업종별 비중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주, 산업재, 헬스케어 같은 섹터를 살펴보면서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에는 에너지 섹터 역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에 매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수를 이기려면 어느 정도 더 높은 위험 구간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뜻이군요. 지금이야말로 실제로 그 위험 구간으로 더 들어갈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시기에 위험 구간으로 더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AI가 이끌고 있는 시장에 매우 흥미로운 국면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로 인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강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AI 도입의 2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즉 기술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갖춰놓은 단계는 지나왔고 이제는 그 기술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또 기업들의 수익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지켜보게 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장기적인 시장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지수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하거나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은 특정 업종이나 개별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동일하게 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이 최근 저점 반등을 이끌어왔습니다. 현재 이들 섹터가 이미 충분히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그쪽에도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그쪽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융, 헬스케어, 산업자의 쪽에서 더 많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반드시 수익률만 좋거나 매그니피센트 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서비스 수요가 둔화되거나 소비자 심리가 예상보다 약해지더라도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꿈 시작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